자, 다음으로 두 번째 꼭지인 고교학점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이수할 과목을 선택하고 그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의 조건을 맞추는 그러한 입시제도, 교육제도인데요. 자, 이제 쉽게 말하면 이 학부모님들께서 대학 시절에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 학점을 따고 그러한 과목들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조건을 맞췄던 것처럼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고 학습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자기주도적인 태도와 또 어떠한 것을 내가 선택하고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일 수 있겠는데요. 자, 2025년부터 즉 현재는 중1에 해당하는 학생들부터는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학년별 시간표가 사라지게 되고요. 개인별 시간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제도가 아직 완벽하게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모든 학생들이 듣는 과목을 나도 똑같이 공부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어떤 걸 궁금해할까요? 어려운 걸 공부했냐? 자, 이런 질문보다는 그것을 어떠한 과목을 왜 선택했느냐, 그 동기를 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과목을 그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목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자신만의 생각과 의견을 뚜렷이 가진 학생들을 평가하겠다는 목적이죠. 자, 이러한 고교학점제는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이 완성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그 실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고교학점제 과연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예, 제가 좋아하는 한 문장이 생각났어요. 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입니다. 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즉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는 선택만 있다는 것이죠. 위기냐 기회냐 질문하기보다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겠죠.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준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는요,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진로의 계획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할 겁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이전 시기부터 조금 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꿈꾼다고 해서 그 꿈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 또한 필요합니다. 자, 그 역량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주도적인 탐구 역량입니다. 오늘 길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학교에서 주어지는 단순한 수행평가와 같은 과제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 읽고 스스로 답을 탐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런 것을 대학에서는 자기주도적인 탐구 역량이라고 보고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학술적 글쓰기 능력입니다. 자, 학술적 글쓰기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할 것 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즉 연구하고 실험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들을 배운 뒤에는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한 형태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모두 활용되는 글쓰기들, 그 가장 원형을 우리는 학술적 글쓰기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 학술적 글쓰기를 대학에서만 공부했지만 선진국들이 이미 그러했듯이 우리나라 또한 그러한 학술적 글쓰기 교육을 고등학교, 중학교 시기로 점점 아래로 내리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논서수식 교육이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기주도적인 탐구 그리고 학술적 글쓰기 역량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 설계하는, 나 스스로 설계하는 입시와 진로의 계획인 것이죠. 자, 그러한 자기주도적인 입시와 진로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미래형 교육, 자, 그 핵심은 논서술형 교육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미 이것은 가까이 온, 즉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가까이 와 있는 미래인데요.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2015 교육과정 뒤를 잇게 될 2022 교육과정, 자, 이 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교학점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2028년 정도로 예정되고 있는 수능의 개편안과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의 그림인데 그 핵심에 바로 이 논서술형 교육의 강조가 담겨 있습니다. 자, 2022 교육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단답식,
또 객관식 암기형 교육만으로는, 주입식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적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즉 논서술형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갈 수 있는, 이제는 답을 찾는 공부가 아니라 질문 자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학습 방식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된다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 지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 과정의 변화를 예측한다면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학술적 글쓰기가 무엇인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학술적 글쓰기란 첫 번째는 요약하는 글쓰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학에서도 수많은 학생들에게 논문 또는 책을 읽고 나서는 그 생각을 요약해 오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때는 객관적으로 책의 내용 혹은 논문의 내용 혹은 자기가 읽을 거리의 내용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핵심과 핵심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 요약문에 필요한 짧지만 간결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개념어, 그 개념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술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이해 능력도 동일하게 필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 글쓰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요약하는 글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논리적 글쓰기예요. 자, 주장하는 글쓰기, 설득하는 글쓰기가 대표적입니다. 주장에는 이유와 근거가 뒤따라야 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을 나의 주장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 의견에 설득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근거 있게 왜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글쓰기, 바로 이것이 논리적 글쓰기의 핵심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비평적 글쓰기, 혹은 우리가 비판적 글쓰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서평 쓴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유사합니다. 독후감과는 조금 다릅니다. 독후감은 내 개인의 감상, 주관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서평 혹은 비판적 글쓰기는 특정한 주제의 주장에 대해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 혹은 내가 비판하거나 보완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내어서 기존에 있는 주장을 발전시키는 글쓰기를 뜻합니다. 따라서 학문하는 과정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겠죠. 즉, 학술적 글쓰기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요약하는 글쓰기, 그리고 논리적 글쓰기, 비평적 글쓰기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학술적 글쓰기를 어떻게 우리는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독서논술 수업의 소재가 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는데요. 저희는 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비문학 분기를 맞이해서 학생들과 과학과 사회 영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비문학 도서들을 함께 읽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 책들은 학술적 글쓰기의 토대가 될 텐데요. 그만큼 배경 지식을 확장시켜주는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학술적 글쓰기의 토대가 되어줄 수 있는 사실적 정보들을 담고 있는 책들입니다. 자, 수준별로 제가 주제들을, 대표적인 책들을 한번 나열해 봤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학년들부터 3학년들까지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책들이 이렇습니다. 농부 할아버지와 아기 채소들, 또 내 코에 미생물이 산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규칙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비닐봉지가 코끼리를 잡아먹었어요. 아마도 환경과 생태에 대한 주제에 다른 내용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토론은 싸움이 아니야. 그런데 생태계가 뭐예요? 자, 조금은 말랑말랑하고 어려워 보이지 않는 책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사회와 과학 영역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이러한 주제들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본격적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이제 책의 수준도 조금 높아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자, 돈, 화폐, 어쩌면 경제의 기본 개념을 배우는 과정이겠죠. 미래 에너지, 자, 대체 에너지, 또 생태적 환경 에너지, 자,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분야, 자연과학적인 지식, 공학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주제가 될 겁니다. 자, 내 휴대폰 속에 슈퍼스파이, 또 미래가 온다, 뇌과학. 자, 뇌과학 혹은 IT 기술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매우 밀접하게, 그리고 최신 첨단 기술들이 연결될 수 있는 주제들을 학생들이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책들을 같이 읽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너무 핫한 주제들이죠. 어린 학생들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자, 그 내용들이 쉽고 전달력 좋게 정리된 책들을 가지고 이 주제들을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든 약이 세상을 구한다면, 최근에는 의대 혹은 약대와 같이
의학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약을 먹고 복용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약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들을 아이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다음 과정은 우리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이 읽게 되는 비문학 도서들입니다. 나쁜 과학자들,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하는 과정 중에 인권 혹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자,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흥미롭게 과학 실험과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다뤄볼 수 있는 책이고요. 자, 청소년을 위한 경제의 역사, 경제의 역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 책으로 읽는 교과서가 될 겁니다. 자,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데카르트, AI 최강의 수업, 상대성 이론은 처음이지. 자, 어떻게 보면은 물화생지 자연과학의 영역들을 골고루 건드리면서 동시에 철학과 같이 인문학적 주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과학 도서, 자연과학 도서들을 시기에 맞게 또 골고루 읽어가면서 배경 지식을 확대하는 것. 이것이 학술적 글쓰기를 일단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 작업, 즉 글감을 마련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배경 지식이 확장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훈련할 수 있을까요? 자, 시기별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어린 학생들, 과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학술적 글쓰기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자, 개인적인 감상이나 일기를 쓸 때와는 좀 다르게 비문학 분기에 저희는 글쓰기 훈련의 성격이 좀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북극곰 윈스턴, 지구온난화에 맞서다. 자연 환경 관련된 주제의 책이죠. 자, 이 책의 교재의 실제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기. 자, 윈스턴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을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조해 보고 있죠. 따라서 재심은 안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의 입장들을 세분화하고 비교 대조해보는 분석적 독해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자, 또 밑에 있는 주장. 자, 그렇다면 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펼 것인지 초보적인 주장들을 펴는 과정들도 있는데요. 논리적 글쓰기, 즉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펴는 연습들 1학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저희가 다루는 책 중에 나무 아파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생태 환경 주제를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나무 아파트라는 이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학생들과는 어떤 글쓰기를 하냐면, 자, 옆에 보시는 것처럼 과학 탐구 보고서를 함께 같이 작성해 봅니다. 실험의 동기, 그 다음에 목적, 그리고 계획과 과정, 그리고 실험의 결과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이러한 실용적 글쓰기의 형태, 하지만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형태로 작성해야 되는 과학탐구 보고서를 학생들과 함께 작성해 봄으로써 책 속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훈련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자, 버블하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 제법 유명한 책인데요. 자, 이 책 속에서는 법률에 관한 지식 정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는 판결문을 작성해보는 글쓰기. 자, 이것도 굉장히 논리적인 내용들로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서 판결하는 내용들을 형식에 맞춰서 글 쓰는 상당히 재미있는 과정들일 텐데요. 학생들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글쓰기들이 결국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이런 학술적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의 토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뭐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의사 혹은 과학자, 여러 가지 각자의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각각의 영역에 맞는 글쓰기를 실질적으로 훈련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가 될 겁니다. 자, 레벨 7입니다. 중학교 1학년들 학생들 될 텐데요.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 저희는 세다 토론, 의회식 토론이라고 하죠. 찬성과 반대 입장을 나누어서 입론, 반론을 각각 하는, 자, 입론서와 반론서, 토론의 개요서를 작성해야 되는 토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들과 이러한 토론 작업을 함께 연습해보고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이러한 세다 토론을 할 때 이것을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번 어떻게 하는지 기본 원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토론 대회에 나가거나 혹은 그 개론서까지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비평적 글쓰기의 가장 최종 단계, 서평 쓰기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책은 저희가 실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수업하고 있는 상대성 이론은 처음이지라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죠. 하지만 이 내용들을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때는 수업 시간에 영화에서 다뤄졌던 상대성 이론의 내용, 예를 들면 인터스텔라,
아니면은 뭐 어벤져스 같이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 또는 어떤 문학 작품, 어떤 특정인의 주장 등을 비평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는 그런 어떤 서평 쓰기와 같은 작업들을 중학교 3학년 정도는 연습하게 됩니다. 자, 이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훈련하고 있는 내용들은 각각의 시기에 맞게 도서의 수준도 달라야 하고요. 글쓰기의 형태나 수준도 달라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약, 그리고 논리적 글쓰기, 그리고 비평적 글쓰기까지의 순서를 통해 학술적 글쓰기를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과정. 이게 바로 고교학점제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해보자면 저희 학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실천적인 꿀팁들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저희는 강사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학술적 글쓰기를 하려면 학술적 글쓰기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의 자질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 비문학 분기 동안에는 강사 교육을 통해서 이 연역적 논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논리학적인 설명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 학술적 글쓰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좋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글쓰기 지도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논리적 글쓰기 특강을 학생들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한 6학년에서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학술적 글쓰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기 위해서 그 논리의 방법들, 논증의 구조들, 자,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특강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첨삭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글쓰기 실력이 가장 크게 향상되는 계기는 무엇일까요? 대치동에서 10년 넘게 논술 교육을 해오면서 저희가 발견한 하나의 노하우는 바로 첨삭과 리라이팅입니다. 자신의 글을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검토해준 첨삭, 그리고 그 첨삭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글을 다시 쓰는 리라이팅. 어쩌면 새로운 글을 여러 번 쓰는 것보다는 하나의 글을 여러 번 고쳐가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하고 또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자, 이 리라이팅을 하기 위해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모의 도서관 프로젝트인데요. 자, 이미 사실 1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오는 3월부터는 이 모모의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재원생 대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재원생이라면 누구든지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주에 3번 정도 참여하기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업 전에 책을 깊이 몰입해서 읽기 위해 자, 이 모모의 도서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줌으로 함께 들어와 있는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어가요. 주의도 집중되고 다른 짓 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글 읽기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도 잘 이해되고 별다른 숙제할 것 없이 수업 준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수업이 끝난 뒤에 수업 때 개요를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글쓰기를 해야 될 텐데 이때도 모모의 도서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모모의 도서관에서는 조교 선생님들이 함께 계신데요. 혹시 글쓰기를 해나가는 과정도 누군가가 지켜보는 과정을 통해서 물론 첨삭을 받거나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관리해주는 선생님이 계신 상황에서 글쓰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만큼 글쓰기의 내용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업 때 내가 썼던 글에 대한 첨삭을 받은 뒤에 첨삭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재작성하는 리라이팅을 하기 위해 모모의 도서관에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리라이팅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첨삭받았던 내용을 완전히 학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자기소화의 과정이 한 번 더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이야말로 학술적 글쓰기의 원리를 배우는 것을 내 것으로 습득하고 체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쩌면 큰 화두를 던지고 시작했던 설명회였는데요. 어쩌면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교학점제, 학생부 종합전형 많은 변화가 있지만 결국 학생들의 기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런 입시 레이스에 성공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월 이제 신학기를 앞두고 설레는 시기죠. 자, 책을 읽어갈 때도 그러한 분위기, 즉 학생들이 이제 꽃이 피고 새로운 신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지적 호기심들이 막 폭발하는 이 시기에 흥미로운 주제들로 학생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좋은 소재들을 던져주시면 좋겠고 또 그것을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학술적 글쓰기도 훈련할 수 있는 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긴 시간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